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 침몰 사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고로 한국인 7명과 외국인 1명 등 8명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헝가리 사고 관련한 인터뷰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 있는 조성윤 씨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거기 가셨어요? 잠깐 휴가차 네.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왔는데, 네, 어제가 저의 그 여행 일정의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네네. 부다페스트 다비드 가게에서 예. 야경을 보고 이제 호텔 가서 이제 자고 오늘 이제 출국하려고 이제 공항에 나왔습니다. 현재. 네네. 그래서 어저께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사고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 배는 9시 20분에 승선을 했어요. 유람선 출발 시간이 다 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배마다. 네네. 그래서 9시 20분에 출항을 했고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배를 탔는데 네. 야경을 이제 사진 찍고 그 앞에 국회의사당 이런 데 야경 찍고 다리도 찍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 그 조정을 하시는 그 선원분이 네. 갑자기 외국인이 나오시더니 네. 빨리 하선을 해야 된다고 어허.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신속하게 하선을 했는데 하선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님이 네. 지금 앞쪽에 지금 어떤 한 유람선이 지금 전복도는 침몰이 됐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여기 있는 강에 있는 유람선들이 하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선하는 시간은 되게 신속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유람선 타셨을 때 군명조끼 네네. 착용이라든지 안전교육 받으셨나요? 네. 저희는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받지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외국인들도 이제 다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봤거든요. 예. 어느 누구도 구명조끼를 라이프가드를 착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 자체도 방송도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 대형 선박이 방향을 틀다가 이 침몰한 유람선과 부딪혔다고 하는데 네네. 보도에 따르면 네. 기둥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 제가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는 네. 그때는 그냥 전복만 됐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은 아침에 인솔자님에게 들었어요. 또 아하. 거기에 안타깝게도 그 배에 탑승하셨던 거기 인솔자님이 또 이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여행사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큰 배가 뒤늦게 가다가 방향을 틀다가 침몰을 시켰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 사고 짓고 다른 배들도 아마 우왕좌왕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맞습니다. 강에 배들이 많았습니까? 네, 다뉴브강 거기 일대 야경 시간이 거의 9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가 그 밤이 이제 어두워지는 게 좀 늦게 어두워지니까요. 낮이 길어서. 예. 네, 그때부터 시작되면은 유람선이 몰리는 시간이 9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뉴브 강 근처에 유람선이 수십 척이 떠 있어요. 예. 그리고 질서 있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약간 그 배를 피해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네. 도로에서 네네네. 차량들이 뭐 충돌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봤지만 아니 강에서 네. 배들끼리 이렇게 부딪힌다? 네. 좀 그렇죠. 굉장히 저도 생경한 이게 일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배들이 많았다.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네. 네네, 배는 많았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겠어요. 우리 조 선생님 타신 배도요. 그렇죠. 저희가 만일 그 앞번 배를 탔다면 다른 부두가에서 부두가 다 옆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혹시나 그 배를 탔다면 저희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시겁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색 작업은 지금 바로 시작된 건지 현지 상황을 저희가 몰라서 말이죠.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네, 하선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소방차, 경찰차 그 일대 모든 소방차가 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네네. 엄청난 사이렌 소리도 들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구조요원들도 막 차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리 밑 근처라고 들었거든요. 예.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그래서 그 일대를 제가 걸어가 봤거든요. 거기까지. 거기에 이제 구조요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데보다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구조 이런 활동이 되게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상당히 빨리 이루어요. 근데 너무 유속도 빨랐고요. 근데 유속이 좀 빨라서 저희는 예상을 했죠. 이렇게 유속이 빠르면 사람이 빨리 흘러가 버리겠다. 또 강물이어서 떠오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당시 기상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기상 상황은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에요. 폭우, 이제 한국 지금 현재 네이버나 뭐 뉴스를 보면은 폭우가 내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폭우보다는요, 지금 바람은 좀 부는 쌀쌀한 날씨였고, 우산을 들고 서 있을 정도 그냥 날씨,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군요. 아이고, 참.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성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헝가리 경찰 대변인은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고 거의 곧바로 침몰했으며 사고 유람선을 인양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돌 사고의 정황을 짐작케 하는 유람선 이동 경로가 포착됐습니다.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유람선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침몰한 유람선은 귀향까지 불과 500m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 신호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과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충돌한 선박이 크루즈 바이킹 시기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헝가리 당국이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규명할 것이며 생존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 7명이 헝가리 현지에 파견됩니다. 해군 관계자는 구조대원 대부분이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전문가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침몰한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본래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됐으며 1980년대에 헝가리제 새 엔진을 장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남북이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13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앞으로는 남북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3,30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내일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8.03% 올랐고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삼권 분립 위에 이것이 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사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일입니다. 네. 자, 어제 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첫 공판이 있었는데 네. 피고인석에 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24분 동안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이런 말이 들려요. 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말하기 편했겠지. 얼마나 편했겠어요. 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또 검찰은 단 아래에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네. 판사나 뭐 누구도 뭐 사실은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겠지. 자, 뭐 그 검찰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는데 뭐 네. 견강부회니 용두삼이니 법치 파괴니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서글퍼집니다. 네, 씁쓸하죠. 네. 이 모습을 보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보통 한 축인데 네. 사법부,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양심 그리고 이제 합리성 이런 거를 담보한다는 사법부에 너무 허무하죠. 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네. 실제 모습이 우리한테가 다 판타지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저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니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또 우리가 법원, 사법부의 민낯을 또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는 점, 응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네. 성과라면 성과고. 성과고. 예. 삼권 분립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저는 그러거든요. 뭐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희석된 민주주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약간 좀 뭔가를 빼고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삼권 분립 관련돼서도 그 네.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예. 단순히 저기 입법, 행정, 사법부는 뭐 예. 서로 구분돼 있고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간섭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만들었느냐? 아, 왜? 예. 그러니까 몽테스큐에는 이거 그 외우기 쉬워요. 네. 1689년생.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 789니까 예. 딱 100년이에요. 예. 1689. 1689 이렇게 되는데 예, 100년 전 프랑스 예. 혁명이 발생하기 100년 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계몽 사상가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의 반대를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이죠. 왕정.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간단한 겁니다. 예. 왕정이에요. 그리고 예. 왕정이고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예. 독재죠. 독재.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는 네. 왕이나 독재자가 다시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가 왕정하고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권력이 집중된 거니 그거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분리시켜 있는 거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세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다 평생 대물림이 안 되는 걸로. 왕정 자체가 세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입법, 사법, 행정이 체크 앤 바란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세습이 되지 않으니 권력이 집중되고 계급이 생기지 않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네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몽테스큐에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저는 몽테스큐에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고 봐요. 뭡니까? 금권이죠. 금권. 아, 그래요. 자본 권력. 금권이죠. 예. 금권은 네. 세습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세습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청난 불안 요소인데 네. 우리 사회를 보면 세습이에요, 다. 교회도 세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세습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교회의 그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 교회 이제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팽창했어요. 부흥 정도가 아니라 팽창을 팽창. 했는데 그 당시 팽창이 가능했던 게 독재적 리더십.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영적 권위.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생물학적 나이가 다 돼서 네. 물려줘야 되는데 네. 물려주면 대혼란이 발생하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제 후임 목사가 차별화를 한다면서 네.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공적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의 권한도 네. 분리해서 예. 제도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를 보면 또 기독교에서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하면 네. 우리가 혁명을 제도화한 게 네. 선거거든요. 그러네요. 언제든지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안정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습은 네. 죽여야 권력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권력 교체가 죽여야 되는 거면 얼마나 그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죽여야 한다는 표현이 너무 과하고 사망시켜야. 사망시켜야.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떨까? 네.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예. 그러니까 쿠데타나 네. 그 암살이나 네. 이런 식의밖에 권력 교체가 안 되는데 민주주의는 권력 교체를 제도화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도 독점적으로 독재자가 생기지 않게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삼권 분립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 분립을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권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유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금권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한참 문제가 돼서 네. 일명 그게 독점 자본. 독점 자본이 모든 권력을 압도한다. 예. 그래서 그 독점 자본에 대한 견제 방법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교육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 뉴딜도 그래요. 뉴딜은 우리가 빅딜 그러잖아요. 예. IMF 때. 예. 큰 계약. 네. 그러니까 이제 뉴딜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건, 예. 개발 사업, 예. 무슨 토건 사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뉴딜을. 예. 그러니까 뉴딜은 자본, 노동, 국가 간에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는다. 네. 이런 건데 우리는 그 본질을 가르치지 않죠. 아는 그러네요. 사람 많은. 예.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뉴딜은 자본에 대한 통제. 그래서 독점기업도 독점금지법.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락펠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런 거 분할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런 때는 AT&T 이런 회사도 분할시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점 금지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독점 자본에 대한 통제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랬던 그 뉴딜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네. 자본에 대한 통제, 금권이 사회 권력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네. 금권이 세습되고 있고 네. 금권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돈으로 매수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권산의 견제와 균형이 아닌 네. 삼권 밖에 있는 금권이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다. 네. 예. 너무 그런 거죠. 참담했던 얘기였어요. 참담했던 얘기죠. 예. 지금 사실은 사법부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부라고 불리는 언론조차 네. 다 지금 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금권을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통제하고 또 이런 그 민주주의의 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자본과의 그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명해야죠. 투명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금권을 이게 독재가 끝나고 금권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모습이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였죠. 네네네. 근데 금융실명제 하면 뭐래요? 지금 전 세계 그 페이퍼 컴퍼니들하고 그런 데로 다 돈을 빼돌려 버리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고. 그렇지.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도 세금을 먹이려고 해도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금권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이거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1689년에 태어나신 분의 얘기면 지금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예. 국가의 주요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네. 언론 권력도 넣어야겠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금권에 대한 통제를 생각을 해야 민주주의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을 직접 거명해서 죄송하지만은 네. 이재용 부회장은 법 위의 존재로 우리가 많이들 인식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금권을 도외시한 삼권 분립 논의 네. 이 자체는 매우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는 논의다. 네. 공연불이죠. 공연불이다. 지엽적이라는 표현은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효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적이지 않고 공연불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유재일의 발길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유재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속속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인데 방송계의 노동인권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진재현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 탄생 배경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2016년에 TVN의 드라마 혼술 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네.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등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가족과 여러 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싸웠고 네. 결국 CJ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CJ 측이 사과도 했고 또 방송 제작 환경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도 했고 어떻게 당시 사측이 약속한 조건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 CJ는 이한빛 PD가 제기했던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CJ 내부뿐 아니라 외부 업체 비정규직들을 포함한 제작 스태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노동 시간과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스태프 표준 근로 계약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또한 현장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스태프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과정에서 고충과 부당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본사 차원의 창구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CJ ENM 휘하의 매체인 TVN이 새롭게 내놓은 판타지 사극 드라마에 스태프 부당 노동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 어떤 부당 노동을 당했는지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스태프들은 주 150시간 일을 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했고요. 주 52시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고 출근과 퇴근 사이의 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3시간 있다 다시 출근하고. 오전 7시에 스태프 버스를 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촬영을 하고 3시간 만인 오전 7시에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일도 있다고 증언을 했고요. 3시간 자는 것도 문제인데 퇴근 후에 출근까지 3시간. 그렇습니다. 또한 무리한 촬영 일정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스태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망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와 함께 이 드라마 제작사를 직접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드라마의 촬영 일지를 공개하기도 하셨는데 이 3시간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체결,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드라마의 제작사를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한 당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드라마의 그 제작비 보니까 540억이에요. 예. 그 사극 드라마. 예.
역대급 대작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파도 이렇게 제작비가 투여된 드라마가 있었나요? 예. 스태프들 처우 개선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이 안 된 겁니까? 제작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5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이런 네.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이 예산의 상당수가 대규모의 세트와 배우 캐스팅을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에만 치중되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듭니다.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또 출연 배우가 누군지 저희가 밝히진 않았는데 그 출연 배우들, 그 말하자면 탑스타급 배우들 개런티가 얼마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세요? 글쎄요, 뭐 한 회당 뭐 몇백만 원 된다고 하고 1억 억대까지도 사실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기 때문에 해당 억대는 네. 아니겠죠? 네네네. 해당 억대? 회당 억대로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이구. 그래서 예산 중 일부를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 애초에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100억대 이상의 예산을 투여한 한국 드라마 상당수가 촬영과 제작에만 예산을 투여할 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 쓴 적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작사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제작사 측에서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말을 했는데요. 좀 유감스러운 일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 제보자를 찾아내려 하거나 하하. 제보에 대한 언급을 해서 스태프들을 긴장하게 했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TVN 말이죠. 그 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한비 PD 사망 이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2017년에 CJ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 네. 그해 12월에 또 TVN의 또 다른 드라마에서 세트장에서 샹들리에를 설치하던 스텝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는 네. 안전에 대한 네. 제작사의 그 어떤 의지를 의심케 하는데요. 네, 이렇게 겉으로는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스템 전반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뿐인 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다른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은 어떤가요? 네, 뭐 지상파 방송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 KBS만 해도 저희가 장시간 노동, 근로계약 미체결의 문제로 4개 드라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예. 네, SBS, 뭐 MBC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현재 지금 지상파 3사와 네. 드라마 제작사 협회, 언론노조, 희망연대 방송 스태프 지부가 사자 협의체를 꾸려서 네.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자 협의체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더 큰 박수를 받았던 것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스태프하고 작성하고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촬영한 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추진한 이런 제작 환경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이번 일로 인해서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 노동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환기가 된 것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한 봉준호 감독님의 의지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15년 이상 영화산업 노조를 비롯한 영화 노동자들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동안 또 많은 외침들이 있었고 또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요. 예. 그 더 이상의 열정페이는 안 된다. 말뿐이 아니라 확실하고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현장의 노동자성,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방송사 제작사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드라마 현장의 오랜 관행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방송사 정규직 PD들이 스태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갑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네. 문화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진재현 사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은 씨.
네, 퇴근길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 쪽으로 작업 때문에 안성에서 오산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한남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 남구미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2,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1km 구간 여파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몽탐 3터널 부근 작업 때문에 지금 목포요금소 부근으로 6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 석임제 부근과 당진 부근 각각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월곡부터 영동고속도로 시점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 부근인데요. 작업 때문에 4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참사 관련한 소식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종합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 씨.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이 구조대원 200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0여 명 규모의 구조대원들이 현재 다뉴브강 전체를 수색 중이지만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난 데다 물살이 강해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사고 당시 화면도 공개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침몰한 배와 들이받은 배 2대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서 들이받은 배는 우크라이나 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유람선을 언제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관광객을 인솔하던 참 좋은 여행사 측은 사고 당시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측은 오늘 4차 브리핑을 통해 탑승객이 실내 선실에 있을 경우 탈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가판 위로 올라가면 입도록 돼 있는데 당시에는 귀환 중이었고 실내에 전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지휘하기 위해 오늘 밤 헝가리로 출발합니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 일부는 이미 현지로 떠났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가족 10명이 내일 새벽 헝가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여행사가 밝혔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이상무 전무는 모든 탑승객의 가족 연락처를 확보해 1회 이상 통화했고 준비되는 대로 탑승객 가족 전원 현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시죠. 자, 뇌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납니다. 책의 맛. 자,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과 또 아니 우리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건데 네. 뭐 여러 사건 사고 앞에서는 또 그걸로 인사 나누는 게 좀 민망하죠. 아무 생각도 없이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집 때문에 한 주 못 뵙고 오늘 이렇게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아이고 어떡합니까? 저게 여행 가신 분들 즐거운 여행 이제 막바지 길에 이런 참사를 만나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니 그 배들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저 네. 한강보다도 폭이 좁은데 저기서 저렇게 배들이 많이 오가다가 그렇게 부딪혔는데 아이고 참 속히 구조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만은.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오에 겐자부로의 사육 골랐습니다. 오에 겐자부로. 예. 조용한 생활. 네. 예. 방금 검색해 봤습니다. 예. 일본의 작가고
전후 세대, 일본 전후 세대를 대변하는 오에 겐자부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왜 오에 겐자부를?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이 전쟁과 놀이가 하나의 두 개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전쟁은 어른들의 예. 축제일 테고 놀이는 아이들의 축제일 테고. 축제가 왜 전쟁입니까? 자본 권력들에게는 예. 전쟁이 정말 황홀한 축제일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 민중들은 그렇게 도탄에 빠지고 그렇죠. 고통의 그냥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데 네. 돈 가진 자들, 무기 파는 자들은 이게 축제다. 그렇죠. 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본 군부나 일본 그 전쟁 자본가들에게 2차 세계대전이 축제였겠죠. 그 반면에 끝없이 수탈당하는 백성들에게 또는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예. 고통이었을 테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를 고민하는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이 오에 겐자부로의 생각이 그대로 녹아 있는 작품이 바로 사육입니다. 네. 작가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작품을 접해봐야 될 그런 작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쯤 작품을 접해야 될 작가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네. 그 글을 쓰는 작가를 되게 두 유형으로 나눠요. 막 지식인 선지자, 뭐 훌륭한 고매한 선비 이쪽 계열이 있고 네. 광대 잡놈 뭐 이쪽이 있고 예. 사실 그 두 가지가 겸비된 게 이제 문학 소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오에 겐자부로는 말하자면 이제 선비나 지식인 과죠. 그 일본 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뭐 너무 이렇게 추앙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네네. 말하기 편의상 먼저 가바다 야스나리가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네. 오에 겐자부로가 두 번째 수상을 했어요. 예. 1994년에. 그랬을 때 거의 모든 전 세계 반응이 매우 동의하는 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다. 네네. 네. 다 그렇게 그렇죠. 반응을 했죠. 하여간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고뇌를 네. 아주 심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인데 다만 이분의 특징은 처음에 작가로 등단했던 그 60년대 그의 문학 세계는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인류의 문제 심각한 이런 거를 다루다가 자신의 개인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아들이 말하자면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상 체계가 확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 내면의 탐구,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 여기에 대한 걸로 관점이 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는 작가죠. 아유 참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역사적 사회적 책임과 문학에 관련된 작품의 그 출발점이 오늘 소개해드릴 사육이고요. 사육. 예. 그리고 1963년에 태어난 히카리라는 아들 장남이 있습니다.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 히카리라는 아들이 지적 장애, 네.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 그 문제를 다룬 소설이 이른바 개인적 체험입니다. 이게 그 인간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떻게 맞싸울 것인가. 예. 이 테마가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 여러 방식으로 변주됩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 문학은 해서 사육과 개인적 체험이라는 두 셈에서 발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참고로요. 오에 겐자부로의 그 장애를 가진 아들 오에 히카리가 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의 음반을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폐하고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신기하게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오선지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클래시컬한 그런 작곡가로.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천부적인 또 어떤 재능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 여러 군데에서 이 오에 히카리가 등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특히 쉽게 알 수 있는 책으로는 그 익사 같은 소설들에서 그런데 아주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인다고 하네요. 히카리가 빛이란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에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자, 사육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은 1958년에 발표됐고요.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 가장 그 유명한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오에겐자부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김수영 문학상 수상자가 23살이야. 예. 그러면 전세가 난리가 날 텐데 네.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작품 괜찮으면 괜찮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23이면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오에겐자부 문학의 어떤 원점의 역할을 합니다. 네. 짧게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읍내와는 또다시 이 격리돼 있어요. 이 격리돼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전쟁이 끝날 무렵입니다만은 어느 날 하늘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거기에 전투기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냥 작은 비행기입니다. 동막골 웰컴 웰컴 동막골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동막골에 떨어진 게 전투기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예. 그 전투기가 떨어지고 네. 추락하고 여기에서 그 흑인 병사가 하나 살아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마을, 그러니까 이 고립된 마을에 흑인 병사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적병이었겠네요. 적병이죠. 그리고 그 세뇌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존재였겠죠. 네. 근데 이 흑인 병사와 아이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가 예. 나중에 아주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거 동막골 거의 주머니하고 비슷해요. 많이 아주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그리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어울리고 그럽니다. 근데 다만 동막골에서 북한군은 네. 무서운 이제 적이라는 설정이 가능한데 예. 이 소설에서 여기 소설에서 검둥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네. 이 악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이상한 검은 어떤 물체는 그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네. 짐승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가 놀라는 게 그 짐승이 웃어. 네. 이제 웃을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짐승으로 본 처음 거죠. 보는 네. 그 이제 그 흑인이었으니까. 네, 짐승이 웃네 이러죠. 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 예. 외부에 있는 어른들의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 검둥이 군인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검둥이 군인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검둥이 군인은 이 흑인 병사는 아이들하고 친해졌고 이 마을도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며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다시 이 외부로 나가야 한다니까 거기에 저항하죠. 예. 네, 저항하다가 아마 자기를 처형할 걸로 그렇죠.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 이 흑인 병사가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대신 그 어린아이 나를 인질로 잡고서 저항하는데 예. 아이 아버지가 도끼로 이 흑인 병사를 죽이면서 아이고.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가 빚어진 거예요. 마을에서는 딴 데로 인계하려고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다정했던 주인공 아이를 확 끌어당겨 갖고 인질로 삼아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애가 해쳐지는 줄 알고 죽여버리는. 사실은 모든 게 원만하고 행복하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책 속에 등장하는 우리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단출합니다. 검둥이 군인이 있고요. 네.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죠. 네. 그리고 나와 동생 그리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네. 전쟁을 바라보는 건데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전쟁마저도 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둥이 군인, 흑인 병사는 하나의 그 전쟁의 흔적 같은 것일 텐데 네네. 이 전쟁에서 돌아온 그 사람마저도 놀이의 파트너로 만들어버리는 축제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비해서 어른들의 세계, 외부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검둥이라는 표현 나와서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걸 더블 클론으로 네. 더블 쿼터로 그들에게 흑인 병사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낯선 것이냐에 대한 그때 어떤 그 시절의 표현이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아이들하고 이 군인이요. 예.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이질감이 컸겠죠. 예컨대 이렇게 기술됩니다. 뒷걸음치는 나의 몸속에서는 돌발적인 공포에 내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리고 검둥이 군인이 끝까지 식사를 거부한다면 나의 수치심은 아버지에게 감염될 것이다. 밥을 날라다 주는데 만약에 그 흑인 병사가 먹지 않는다면은 예. 나는 수치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처음으로 먹을 걸 건네주면서 이 아이가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 저 짐승이 이걸 먹나 안 먹나 막 그냥 막 했던 그 조마조마하는 심리의 묘사였던 부분이에요. 예. 네. 근데 이랬던 그 흑인 병사가 조금씩 친해지면서 소통을 해나가는 거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착하고 온순한 동물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동물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친근하게 와 닿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신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자부심.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가까워졌구나 하는 점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선 급기야는 불현듯 그 검둥이 군인과 깊고도 격렬한 인간적인 정서로 묶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본 전쟁, 군인. 참 인상적입니다. 네.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 흑인 병사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적이겠죠. 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적이 아니라 적마저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는 이 마을. 네. 이 마을이 바로 오에겐잡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시작한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참회의 장소일 수 있다라고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심화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본 지식인의 풍토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격렬하게 퍼졌던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일본이란 나라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인류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일본이라는 나라의 응집력으로 소위 그들의 말한 대동아 전쟁, 서방과 이 동양의 대립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은 인류의 불행이 이 그 문화권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뭐 이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좌파 지식인, 진보 지식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다라는 주장을 매우 하는데. 그러니까 오에겐자부로의 인류애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건데 무슨 인류애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민족이라든지 뭐 인종에 따른 거라든지 이걸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이 아이와 흑인 병사의 그 순수한 어떤 교류 여기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혹시 일본이라는 전범 국가 국가의 이미지를 이 일본 일반 국민들 어린이들에게까지 집단화하지 마라, 일반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주 훌륭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오에겐자부로는 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반성을 요구하고요. 해서 그 뭐랄까요, 오키나와 노트나 이 히로시마 노트 같은 거 보면은 핵 무기에 반대하고 또 동시에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신랄히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일본에 정말 뼈아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전 사상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헌법 구조를 지키는 모임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한 유명한 목사가 북한이 침략해 오면은 북한 주민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2천만 명을 살해하자.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 애 많이 남으면 된다. 아니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저한테 김치를 계속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김영민 씨가 굉장히 비판에 맞았는데 제가 한번 타일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북한에서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북한에 사는 주민들을 다 일반화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싶은 생각도 들고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아이들과 군인의 연대 속에서 그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비극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이르죠. 맞습니다. 그 축제 놀이가 끝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흑인 병사와 함께 충만함과 그 기쁨을 만끽해요. 네. 그러던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청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도청쯤 될까요? 네네. 도청에서 이 흑인 병사를 인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예. 우리 흑인 병사가 놀라서 나를 여기 이 화자인 나를 주인공인 나를 인질로 잡고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네. 그때 이 나의 아버지가 낫으로 또는 도끼로 이 흑인 병사를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참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혐 남혐이 막 만연한 세계에서 네. 여성의 지위 상승에 대한 것,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뭐 사형제의 문제,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단순한 반응이 일어나요. 네. 근데 오에겐자불의 문학 세계처럼 뭔가를 탐구적 세계로 한번 들여다보면 저 악랄한 사람을 왜 처형하지 않지?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연결에 고리고리고리를 맺혀져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고를 한 번 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깊이 있는 심사숙고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체험 오에겐자불의 문학 작품 같은 게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안겨주는 거죠. 네. 근데 매우 재미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진지한 문학 작품이고 그래갖고. 네. 우리나라에도 전작이 번역돼 있고 저는 오에겐자부로 선생이 9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 방한을 하거든요. 네. 한번 뵀어요. 방한했을 때. 그래서 제 평생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두고두고 참 영광되다 하는 기억으로 남는 게 바로 그 양반하고 오후 한나절을 보낸 거였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다 아는 분도 많아요. 우리 김갑수 인터뷰하느라고 만났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오늘 김갑수 평론가님 추천곡 하나 들으면서 맺을까 합니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라는 아주 그 유명한 비트 제너레이션 그 문학 작품의 이 역설이죠.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 in anger. 오아시스의 노래. 예. 아마 이 오에겐자부로 문학하고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관련 속보는 계속해서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